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수협중앙의 연수원의 숙소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저녁 9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4시간 반이 지나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현지 시각 기준 1월 20일 월요일 정오부터 우리 한국 시각 기준 1월 21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이자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선거 운동 기간에 구호가 마가였습니다. 마가 이니셜을 합성한 건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의미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그 말의 이니셜을 합성한 게 MAGA입니다. 자,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캐치프레이즈로 구호로 외쳐왔듯이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그 마가라는 말은 미국의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 멤버 중에서도 핵심인 4개 회사의 이니셜을 합성한 것과 우연의 일치인데요. 자, 마가가 M은 마이크로소프트, A는 애플, G는 구글, A는 아마존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 4개 초인류 기업들이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1470조 정도 되는데요. 1조 달러를 돌파한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의 멤버 중에 핵심 멤버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개의 기업이 있죠. 엔비디아도 있고 또 그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경영하고 있고 또 지배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세계적인 투자 회사도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자, 그 1조 달러 돌파한 그 시가총액 상위에 해당되는 초대형 인류 기업 중에서도 대표 기업인 그 4개 회사 이니셜 합성한 게 마가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이니셜 합성과 우연의 일치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 시각 기준으로 내일 새벽 2시에 47대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 헌정사상 이처럼 추운 기온 하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4년에 한 번씩 1월 20일에 취임식이 거행이 되는데요. 그 전에는 3월 4일에 취임식이 거행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초선이 1932년, 재선이 1936년, 3선이 1940년, 4선이 1944년이었는데요. 그 중에 초선 임기가 시작이 됐던 1933년도에는 취임식이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선 임기가 시작됐던 1937년에는 취임식이 1월 2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취임식 날짜가 4년에 한 번씩 1월 20일로 취임식 날짜가 앞당겨진 것은 1937년 1월 20일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 항상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다 보니까 겨울의 한복판이죠. 자, 우리로 치면 오늘이 바로 24절기상 대한에 해당이 되는데요. 소한추위, 대한추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 시기에 취임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시기에 취임식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일 새벽 2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47대 대통령 취임식은 역대 취임식 날짜 중에서 가장 추운 영하 10도 정도의 기온하에서 취임식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과거에는 겨울 한겨울 1월 20일에 취임을 하더라도 미국 국민의 대표 기관인 연방의회 의사당 앞 광장, 정확하게는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 계단에서 취임식을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진행되는 취임식은 역대 가장 추운 날씨인 영하 10도의 한파 속에 취임식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밖에서 야외에서 할 수가 없어서 실내로 들어가서 연방의회의사당 실내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거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이벤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취임을 했던 역대 취임식에서는 수십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취임식을 응원을 하고 박수를 보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수용 인원이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 수용 인원이 6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취임식을 하는 대통령 당선인 또 부통령 당선인 그 부인들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들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핵심 인사들 위주로 그 취임식 장소에 들어가서 600명을 구성을 하고요. 나머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에 축하 사절로 온 전 세계 각국의 인사들 중에서도 정상급 해외 정상급 인사들은 실내인 그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내부 중앙홀 600명 안에 포함돼 가지고 실내에서 축하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정치인들, 해외 정상급들이 아닌 일반 정치인들과 재계 인사들은 그 600명 안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는 캐피탈 원 아레나라는 실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수용 규모가 2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곳에 참석해서 이런 생중계되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취임식에 이제 관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해외 정상급 인사들 그리고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 또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사들 쉽게 말씀드리면 연방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분들 위주로 총 600명은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안에 중앙홀 로텐도 홀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실제 취임식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간 우리나라의 이제 정상급이 아닌 일반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은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캐피탈 원 아레나라는 실내 경기장에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경기장에서 TV 모니터를 통해서 취임식을 관전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날씨가 추운 시기에 취임식을 하게 됐는데요. 자, 취임 당일날 보시면 제일 먼저
내일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2시경,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1월 20일 정오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임기 시작 약 한 10분쯤 전에는 부통령 J.D. 벤스, 정확하게 풀네임으로는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이분이 1984년생이니까 만 41세인데요. 이분이 부통령으로서 먼저 취임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성경 바이블 위에 손을 얹고 연방 대법원장이 입회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죠. 연방의회 의사당 바로 뒤쪽에 연방 대법원이 있는데요.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성경 위에 바이블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딱 하자마자 이제 정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오가 된 순간, 미국 현지 시각 1월 20일 월요일 정오가 된 순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포함한 다양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또 취임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듯이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마가라는 그 말처럼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이고, 100여 개 행정명령을 다 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조 바이든 정부의 진보 성향의 그런 정책들을 다 폐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100여 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미국의 남쪽에 접해 있는 멕시코, 또 북쪽에 접해 있는 캐나다가 불법 이민자의 침입 루트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을 병들게 하고 있는 각종 마약의 그러한 밀수 통로로도 이용되고 있는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를 하고, 중국에는 기존의 관세보다 또 10%를 추가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또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본 관세로서 10에서 20% 정도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세 폭탄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하여 용단 폭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국들도 그거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세계의 무역 질서가 요동을 칠 걸로, 급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하튼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고, 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있어서는 PR을 식별하지 않고, 즉 미국의 동맹국가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책을 펼치는 그러한 외교 정책이 바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인데요. 그게 강력하게 추진될 걸로 예상이 돼서 각 국가들 간의 안보 동맹 관계나 그 다음에 무역 질서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걸로, 국제 질서에 크나큰 파장이 초래될 걸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편입을 시키고 싶다. 또 캐나다도 미국의 51번째 주로 삼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압적인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하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게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초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간의 전쟁은 이틀 전에 잠정 휴전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제 한숨을 돌린 상태인데요. 반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그
전쟁은 벌써 3년 가까이 된 상황인데 당초 트럼프는 자신이 취임을 하면 취임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 조약 체결을 중지하겠다라는 그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금은 24시간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이제 일부 후퇴를 한 상태인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차지한 그 러시아의 그 침략,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지한 걸 인정해줘 가지고 종전을 하자라는 게 트럼프의 당초 계획이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즉 러시아는 침략자고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냐라고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도 대러 강경파인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하는 등 입장을 이제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는 러시아에게 불리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다 반환해라 라고까지 하게 될지 아니면은 절충안으로 일부를 점령한 영토 중에 일부를 포기해라 라고 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한데 기존의 트럼프의 생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지역 전부를 다 인정하고 즉 러시아한테는 유리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불리한 그러한 종전 협약을 중지하려고 했는데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것을 고수할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만약에 만에 하나 당초 트럼프 생각처럼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침략당한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라라는 의미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용납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중재를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의 우크라이나의 안보의 보장도 장담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그것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거고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 라고 국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략한 것을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그게 선례가 돼가지고 미국과 지금 전략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 결국은 대만을 침공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혼란 사태에 있는데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 상황, 한국의 상황을 혼돈이라는 표현을 비공식 석상에서 썼다라고 어제 외신 보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한국은 현재 혼돈 상태다. 우리는 흔히 혼란 상태라고 하는데 그보다 좀 더 상태가 심각한 것을 혼돈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보는 그 시각, 인식이라는 게 그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인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한미 외교 관계를 제대로 지금 굳건하게 유지할
하고 있는지 의문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하루빨리 혼란이 수습돼 가지고 국정 안정이 되찾아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우방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굳건하게 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소망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크라이나에게 포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본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 손을 들어주네. 그러면 우리 중국도 한번 대만을 침공해 봐도 되겠네라는 안 좋은 시그널, 중국에게 오판을 하게 만드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에게는 불리한 그러한 중재안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국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 국내 상황에 좀 비유를 해보면 지금 며칠 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사상 초유로 서부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파괴가 된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현재 주로 20대, 30대의 과기업 분자들이 난동을 피웠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6명 정도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권력이 좌시하고 넘어간다면 그 폭도들에게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법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인 법원을 이렇게 점거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파괴를 하더라도 아무 처벌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고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도 점거하고 파괴해도 되겠네 라는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난동 폭동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게 법원 행정처장의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었는데요. 여하튼 그렇듯이 이런 서부지방법원의 그 난동에 대해서 소요 사태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우리 나라는 사법부를 이렇게 점거 농성하고 파괴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더라도 처벌이 없구나.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뿐만 아니라 어떠한 국가기관의 공권력에도 이렇게 도전해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저항권으로 인정되나 보다라고 오판의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엄단해야 되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영토를 차지한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손을 들어주고 우크라이나에게는 침략당한 영토를 포기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중국에게도 안 좋은 시그널을 줘가지고 대만을 침공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북한에게도 안 좋은 시그널을 줘가지고 대한민국을 침공해도 되겠구나 라는 좀 논리의 비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도 마냥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중재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 겸 47대 대통령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재를 시도하는 이유가 즉 강화 조약을 시도하는 이유가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자 하는 그 명예심 때문이라는 외신 보도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꽤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 우리나라로 치면 2000년 말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4분이 계십니다. 자, 19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제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191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200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상 네 분인데요. 그 중에 2002년에 수상하신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퇴임 후에 받으셨고, 나머지 세 분은 현역 대통령, 현역 시절에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중에는 이제 네 분인데, 뭐 그 외 미국인들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그보다 더 많죠. 예를 들어서 2007년에 기후 변화 이슈를 국제적 이슈로 부각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과거에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고요. 그 외에 또 이제 1947년에 트루만 독트린과 마셜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하면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2차 세계대전 중 폐허가 된 서유럽에 대하여 밝히기를,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어떤 국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미국이 원조를 하겠다라는 게 1947년에 발표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의 트루만 독트린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게 국무장관 마샬 플랜입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가난 속에 싹트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으로 서유럽이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폐허 속에 공산주의가 싹틀 수 있다. 즉 구소련이나 동유럽의 공산화의 그러한 물결이 폐허가 된 서유럽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서유럽을 부흥시키는 경제 원조를 해줘야 된다. 그 실행 계획이 바로 국무장관 조지 마샬의 마샬 플랜이고, 그걸 주도했던 조지 마샬 국무장관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 미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여러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네 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5번째로 받고자 하는 게 명예심을 갖고 있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중에 네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1904년부터 5년까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할 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미국 북동부의 항구 도시 포스머스라는 항구 도시에서 중재 조약, 러일 전쟁 강화 조약 체결을 하는데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를 통해 러일 전쟁의 종전과 국제 평화를 가져왔다 해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191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그 사유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을 창설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정작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주도하에 국제연맹이 창설되긴 했지만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그걸 비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28대 대통령은 의회를 상대로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을 직접 설득해야겠다라는 전략으로 전국 순회 연설을 하다가 과로로 인해 가지고 1919년 가을에 하반신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기 4년 2번 총 8년 중에 후반부 1년 반 정도는 침상에서 임기를 수행을 하다가 1921년 3월 4일에 8년 동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셨었는데요. 자, 그분이 바로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지미 카터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상수 대통령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까지 미국 헌정 역사 236년의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대통령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최고령 대통령이 바로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179분의 소중한 생명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날과 같은 날인 12월 29일에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만 100세 3개월의 연세로 서거하심으로써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은 1976년에 3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고 그 다음에 77년 1월 20일부터 81년 1월 20일까지 4년 동안 민주당 소속으로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하셨는데요. 그 업적은 뭐냐면 1978년에 중동의 화약고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와 아랍권의 대표 맹주였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가지고 중동 평화조약 체결을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약의 날인자인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고요. 그에 반해서 중재했던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 그때 받지 못했고 그로부터 세월이 14년이 지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퇴임 후에 지속적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 기여하셨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자, 대표적인 A시로 1994년 6월 달에 우리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의 퇴임 대통령이었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친서를 전달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을 불과 한 2주 정도, 한 20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던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예정됐었던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 간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요. 그 이후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과 김영삼 대통령의 후임자이신 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심으로써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신 거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00년 말에 한국인 최초의 노벨상인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처럼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은 퇴임 후에 그런 식으로 국제 평화를 위해서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국제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여하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지미 카터에게 시상을 한 이유가 국제 정치계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2000년에 당선된 제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지 8개월쯤 된 시점이었던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라크를 상대로 또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테러와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라크를 상대로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기 얼마 전에 바로 미국의 퇴임 대통령이었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에게 바로 노벨 평화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퇴임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시상을 했으니까
미국이 9.11 테러를 통해서 충격에 빠진 것은 뭐 인정을 하긴 하겠는데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까지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로 그 해에 바로 2002년에 퇴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준 게 아니냐라고 세계 여론들이 의문을 제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노벨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44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이분이 2009년 1월 20일에 임기 시작했는데요. 그 해 겨울에 임기 시작 1년도 안 된 시점이었던 2009년 말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실현하자라고 국제사회에 대하여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국제평화에 앞장섰다라는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으로 4시간 후에 취임하는 트럼프는 오바마도 나의 전임자인 오바마도 즉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띄엄띄엄 임기 두 번을 나눠서 수행하는 이른바 징검다리 임기 수행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징검다리로 임기 수행했던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바로 19세기 말, 즉 1800년대 말에 미국 헌정사상 징검다리 임기 수행 최초의 대통령이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45대와 47대 대통령, 즉 징검다리 임기 수행 두 번째 대통령인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되고 2017년 1월 20일에 45대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 전임자가 버락 오바마 44대 대통령인데요. 버락 오바마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자라는 그러한 추상적인 메시지를 전파했다라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왜 도널드 트럼프 나는 못 받냐라는 그러한 식으로 발언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예정자가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 강화 조약을 적극적으로 중지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는 그 명예를 거머쥐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부자 대통령 랭킹 1위가 누구일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자, 자산 가액이 한 8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1789년, 즉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자유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1789년과 동일한 연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하에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임기 4년을 두 번 하고 1797년에 국민들은 계속 대통령직을 연임하라라고 여러와 같이 응원했지만은 본인은 국민들이 박수 칠 때 물러난다라는 신념을 갖고 물러났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관행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4년을 두 번까지만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지 워싱턴이 퇴임하고 나서 2년 후인 1799년에 67세 연세로 사망하셨는데요. 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자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결혼을 할 때 버지니아주의 갑부 출신의 미망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망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노예 무려 3,000명의 노예, 그 다음에 땅은 조지 워싱턴의 땅 일부를 포함해서 총 3,400만 평의 땅을 그 미망인이 상속받은 걸 가지고 조지 워싱턴과 결혼했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부자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관련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지속적으로 펼칠 걸로 예상된다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위대한 인물 랭킹 순위를 매긴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4년 전인 2021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치 케이블 매체인 C스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C스판이라는 정치 전문 케이블 TV에서 미국 역사학자,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 랭킹 1위부터 10위, 그러니까 상위권 1위부터 아예 1위부터 45등까지 줄을 세웠습니다. 순위를 정했는데요. 그게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1위부터 상위 10위는 다 암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위 1위부터 공동 3위까지도 암기를 하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위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년 전에 C스팬에서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종합평점을 매겨서 결국은 인기도 순위 1위부터 10위, 상위 1위부터 10위, 또 하위 1위부터 10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11개월 전인 2024년 2월 19일에 출판한 인문학서적 6번째 작품인 흥미진진한 미국사 편에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상위 1위부터 10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상위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상위 3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상위 4위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5위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6위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7위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8위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9위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10위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상 10명이 인기도 순위 상위 1위부터 10위고요. 하위권은 제가 10위까지 다 못 외웁니다. 그렇지만 하위 1위부터 하위 공동 3위까지는 암기합니다. 하위 1위는 제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총각 대통령, 미혼 대통령인데요. 제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이 하위 1위고요. 하위 2위는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 공동 3위가 있습니다. 공동 3위가 2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의 4시간 후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하위 공동 3위고요. 또 한 명은 제 14대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입니다. 피어스. 그러니까 공교롭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부동의 랭킹 1위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인데요. 그 링컨이 16대 대통령인데 그 전임자인 15대 대통령 제임스 부캐넌은 하위 1위고, 그 다음에 링컨의 후임자인 17